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3권 마지막 하루. 쓰러진 거목. 글라이스틴 대사는 국무부로 보낸 10월 28일자 전문에서 또 이런 요지로 언급했다. 지난 18일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 자신도 강경책의 효용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금 다소 완화된 유신체제를 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파당적이고 무모하며 공격적인 정치인들 속에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몇 사람들을 박정희의 후계자로 상정할 수 있다. 김종필이 집권하면 그는 상황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겠고, 정일권은 분권화된 권력 구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후락도 지지 세력을 모으는 노력을 해보겠지만 그는 너무 많은 미움을 받고 있다. 김대중, 김영삼도 참여할 수 있는 직접 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당은 곧 도저히 성취할 수도 없는 수준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무 빨리 또 너무 세게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오면 상황이 극한적인 대결과 혼란, 그리고 불가측성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군대는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쟁이 격화되면 고전적인 형태의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권력의 균형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예상하기는 힘들다. 군부는 임시적으로 최규하가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집단 지조체제로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벌써 나를 찾아오는 장군들, 반체제 인사들, 정치적 기회주의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미국의 도움을 빌려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다. 1979년의 한국은 우리가 협박하여 민정 이양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1960년대의 박정권이 아니다. 우리가 권력 구조의 개혁을 너무 서둘러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다가는 반미 감정의 폭발을 부를 것이다. 12.6 사건 이후의 한국 정세를 분석한 글라이스틴 대사의 이 보고 전문을 읽고 있으면 대사는 한국 야당의 수권 능력을 아주 낮춰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수 국민들의 요구는 유신체제의 부정이 아닌 유신체제의 완화 정도인데, 강경 야당이 성취할 수도 없는 수준의 민주화를 요구하고 나서서 파국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는 대사의 예상을 그 뒤의 전개 과정과 비교하여 보면 매우 흥미롭다. 순진한 한국인들은 미국이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여 박정희를 몰아세우는 것을 보고는 미국이 야당의 집권을 바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민주화를 지원한 것은 한국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 자신들의 국익에 맞기 때문이었다. 박정희가 죽은 것을 계기로 삼아 미국은 한국의 자주 노선을 저지할 수 있게 됐다. 그들은 미국에 대들지 않는 안정되고 온순한 정권이 나타나도록 공작할 때지, 국정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민주화 세력을 집권시킬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고 있던 국익의 우선순위표에서 민주화는 한참 아래쪽에 있었다. 미국이 당시에는 권력 기반이 전혀 없었던 정일권, 이후락을 후계자 그룹에 포함시킨 것은 친미적 성향이 강한 두 사람이 집권했으면 좋겠다는 희망 섞인 관측이었을 것이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조문 특사로 한국을 방문할 사이러스 벤스 국무장관에게 보고한 전문에서 박정희를 냉철하게 평가했다. 한국 역사에서 박 대통령이 차지할 위치는 확고하다. 최근에 와서 정권의 정통성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를 한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으며 분단과 전란과 빈곤으로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눈부신 경제 발전과 자부심을 가져다준 지도자로 보고 있다. 농촌 출신인 그는 농민들을 위한 애정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물론 그는 사교성 있는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식의 자신만만함은 그의 모델이었던 일본 명치유신 시절의 영향이었다. 지금은 그의 위대한 성취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며 다른 해결책을 요구하는 미래에 대비할 때이다. 조국인 미국의 강대한 힘을 배경으로 삼아 그렇게도 박정희를 몰아세우면서 민주화 세력을 비호해왔던 글라이스틴 대사가 죽은 박정희에게 바친 이 최고의 찬사와 한국의 민주투사들에 대한 경멸 섞인 의구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정부는 민주화 세력의 반박정희 투쟁을 지원하고 이용하면서도 속으로는 완화된 유신체제 정도의 통치가
한국 사회 수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그런 완화된 유신 체제로 보게 된다. 미국은 전두환의 집권 과정에서는 견제를 하는 채 함으로써 애를 태우게 한 뒤에 자주 국방정책의 포기 같은 여러 가지 국익을 챙기는 것이다. (10월 26일) 밤 궁정동의 총성은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던 한 거목을 쓰러뜨렸다. 약 8시간 계속된 권력의 공백을 메우고 들어간 것은 최규하의 대통령직 승계, 그리고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등장이었다. 이 두 사람은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잡은 것이지 권력 그 자체를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난세에 법은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최, 정 두 사람은 이날 밤 각자의 권위에 큰 손상을 받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규하는 김재규가 시해범이란 사실을 알고도 애매하게 행동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이 된 정승화는 시해 사건 현장 가까이에 김재규의 초대로 가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숱한 음모설과 의구심의 대상이 된다. 권력은 권한 더하기 권위란 공식을 정하고 한다면 두 사람은 권위는 없고 권한만 있는 반쪽의 권력을 가진 데 불과했다. 곧 나머지 반쪽을 쥐게 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10월 26일 저녁 7시 30분쯤 서울 연희동집을 나섰을 때 그는 이 나라의 권력 서열에서는 아마도 50위 안에도 들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을 것이다. 김재규의 정보부는 보안사의 대민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시켰고, 차지철의 경호실은 전두환 사령관이 대통령에 접근하는 길을 거의 봉쇄하고 있었다. 1979년 3월 노재현 국방장관은 1사단장으로 나간 지 1년 남짓한 전두환 소장을 2군 사령관으로 승진해 나가는 진종채 장군의 후임으로 보안사령관직에 천거했다. 그 이유는 5.16 때부터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전 장군이 차지철의 군에 대한 개입을 견제해 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전두환의 보안사를 격동기의 부대로 불러낸 최초의 사건은 부마 사태였다. 10월 18일 0시를 기해서 부산에 계엄령이 펴지자 부산 지역 계엄사 산하에 부산지구 보안부대를 중심으로 한 합동수사단이 설치됐으나 정보부 부산 분실의 위세에 눌려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부산에 계엄령이 펴진 10월 18일 새벽에 부산 지역을 시찰하러 내려갔다. 부산지구 보안부대장은 권정달 대령, 전 소장은 권 대령을 만난 뒤 최석원 부산시장을 찾아갔다. 마침 그때 김재규 부장이 시장실에 들어가 있었다. 전두환 소장은 시장을 만나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갔다. 전두환 사령관은 허화평 비서실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시국 수습 방안을 담은 중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를 청와대로 올리면 차지철 경호실장을 거칠 게 뻔한 일이었다. 이 보고서에는 경호실장의 군에 대한 개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포함해 혁신적인 시국 수습 건의가 들어있었다. 전 소장은 대통령 친척을 통해서 10월 29일로 대통령 단독 면담 일정을 받아놓았다. 10월 26일 저녁 연희동을 떠난 피아트 132형 승용차에는 앞자리에 전속부관 손삼수 중이, 뒷자리에는 전두환 부부가 타고 있었다. 사과 2궤짝을 싣고 서빙고 수사분실로 위문을 가는 중이었다. 전 소장이 불쑥 손중이 권총 차고 왔나? 라고 했다. 손중이는 예 라고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켰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8시를 조금 넘어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태운 피아트 132가 육군본부 정문 앞을 지나 크라운호텔 건너편에 이르러 우회전으로 들어가는데 무전기에서 육성이 나왔다. 사령부로 전화하라. 사령부로 전화하라. 보안사령관 비서실 당번이었다. 조심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전 소장은 차를 타이어 부품상 앞에 멈추게 했다. 전속부관 손삼수 중위가 급히 뛰어내려 전화를 좀 쓰자고 했더니 주인은 안 된다고 했다. 호주머니를 뒤져 2,000원을 던져주고 전화번호를 돌렸다. 청와대 전경환 씨가 사령관님을 찾아서 급히 전화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손중위는 사령관의 동생이자
청와대 경호계장인 전경환 앞으로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허둥대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전 계장은 전화에 나오지 않았다. 전 사령관은 서빙고 분실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실로 전화해서 전방 상황을 물어보라고 했다. 보안사 상황 장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이때 보안사 비서실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노재현 국방장관이 전 장군을 찾아 빨리 육군본부 벙커로 나오도록 하라고 했다는 전갈이었다. 전두환은 움직이지 않았다. 손부관이 보기에는 군의 보안 관련 정보 책임자로서 상황을 파악한 뒤에 상관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경호실장에게 전화대라. 손부관은 경호실장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실장 부관은 전화를 받더니 기다리라고 한 뒤 수화기를 놓고는 그만이었다. 몇 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다. 그만 전화 끊고 경호실 상황실장 대라. 정동호 상황실장은 하나회 회원이었다. 그도 사무실에 없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다. 손 부관이 물었다. 아니 지금 바쁘죠? 예, 바쁩니다. 아내 일입니까? 바깥 일입니까? 아내 일입니다. 이 통화 내용을 전두환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전 사령관은 아내 이순자를 피아트에 태워 집으로 보낸 뒤였으므로 자신의 승용차를 부르게 했다. 그러고는 노재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사복 차림인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노 국방은 옷차림은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육군본부 벙커로 오라고 했다. 전 사령관이 도요타 크라운을 타고 육본 벙커에 도착한 것은 저녁 9시쯤이었다. 그는 육군보안부대장 변규수 준장의 안내를 받아 벙커 안으로 들어갔다. 총장실에 김재규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윤자중 공군참모총장, 노재현 장관들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손삼수 부관은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있는 김재규가 살벌하게도 고독하게도 느껴졌다. 손 부관은 수행원들이 모여있는 옆방에서 육사 선배인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흥주 대령을 만났다. 손중이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청와대 내부에서 이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 박 대령은 긴장된 표정에 말하기 귀찮다는 투였다. 이때 전 사령관이 복도로 나왔다. 따라오는 변규수 육본 보안부대장에게 말했다. 내 차에 지금 경호차 붙일 수 있나? 지금은 곤란합니다. 알았어. 지금 내가 나갔다는 사실을 보안에 붙여. 보안사로 달리는 차 중에서 전두환 사령관은 비서실장, 보안처장, 대공처장을 대기시켜라고 손중희에게 지시했다. 보안사에 도착한 전두환에게 우국일 참모장이 와서 코드1이 서거하셨고 시신은 지금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있다고 보고했다. 우 참모장은 전경환 계장이 여러 번 전화를 했다고 말한 뒤에 이렇게 덧붙였다. 경호실로 가시지 말고 육군 본부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 참모장도 당시의 많은 고관들처럼 차지철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판단을 했다. 그는 전 사령관이 차지철과 통화를 하면 인간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을까 해서 전화를 걸지 않도록 건의했다. 전 장군도 그때는 차지철을 의심했을 것이다 라고 회고했다. 전두환은 군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육본으로 출발했다. 승용차가 경복궁 앞 동십자각 앞을 지날 때 전 사령관은 백밀러를 보더니 야, 경호병이 안 탔잖아 라고 했다. 경호차가 서둘러 사령관 차를 뒤쫓는다고 경호병들을 태우지 않고 출발한 것이었다. 손중희는 사령관 차에서 내려 뒤로 뛰어가 경호차 운전병에게 빨리 경호병을 태우고 오라고 소리쳤다. 자정 직전에 전 사령관은 김진기 육군 헌병감과 함께 정승화 총장에게 불려가서 김재규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정 총장은 김재규가 대통령 시해범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이때 전 사령관은 이미 대통령의 시신이 보안사 옆 군병원에 안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정 총장의 지시는 김재규를 시해범으로 체포하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전두환은 이날 밤 직속상관인 노재현 장관에게는 대통령의 시신이 안치된 장소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 노재현 장관은 27일 새벽 1시 직전에 김계원 실장과 함께 병원으로 출발할 때 비로소 대통령의 시신 안치 장소를 알았다고 한다. 전두환은 이날 국방부 보안부대장실과 육본 보안부대장실을 주의소로 삼고 긴급 상황에 대처했다. 국방부에서 열린 비상국무회의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로 의결한 뒤에 전두환 사령관은 보안사로 돌아왔다. 전 사령관은 우국일 참모장에게 중요한 지시를 내린다. 정보부, 검찰, 치안 책임자를 아침에 소집하시오. 중앙정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전원 연행 조사하시오. 그리고 포고령을 통해서 중앙정보부의 기능을 정지시키시오.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전두환 소장은 이 나라의 권부를 지켜온 정보수사기관을 보안사가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신호로 하여 역사의 무대에 굉음을 내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